암하고 유전병이 발생하죠. 적은 양의 피폭돼도 그 양에 비례해서 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CT는 10년치를 한 방에 찍어요. 10mS입니다. 한 번 찍을 때요? 한 번 찍을 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양이 많죠. 엑스레이는 뭐 여러 장 찍더라도 큰 문제 안 된다. 근데 CT는 MRI로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MRI는 방사능이 없어요. 제로예요. MRI 보험 적용을 넓혀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새알톡의 가원주입니다. 느린 폭력, 즉각적이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점점 불어나고 축적되는 서서히 펼쳐지는 환경 재앙을 말합니다. 그동안 핵산업계에서는 저설량 피폭이 건강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저설량 피폭이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저설량 피폭을 느린 폭력, 느린 핵테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전 동국대 의대 김익준 교수님을 모시고 저설량 피폭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저설량 피폭 사례 중 하나인 의료방사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통 방사선 피폭이라고 하면 뭐 체르노빌과 같은 영화에서 보듯이 뭔가 이렇게 노동자들이 피를 토한다거나 피부가 벗겨지는 등 뭐 그런 끔찍한 모습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과 저설량 피폭이라는 건 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설량과 저설량을 좀 나누는 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많으면 고설량, 적으면 저설량 그러는 건데 원자력계는 보통 한 100mS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성 질환이 발생하는 기준이 100이 넘으면 발생한다. 나머지는 급성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 100mS를 기준으로 그 이하면 저설량이다라고 원자력계가 얘기합니다. 저설량 피폭이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체의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방사능 피폭되면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이 발생해요. 하나는 급성 질환이고요. 하나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급성 질환들은 많이 쪼이면 사망도 해요. 1000mSv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00mSv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1000에서 7000 사이는 죽는 기관이다. 그 밑으로도 화상을 입거나 백내장이 오거나 소화기관 질환, 폐질환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합니다. 급성으로. 근데 소위 저설량이면 이제 그런 질병들은 발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암하고 유전병이 발생하죠. 암하고 유전병은 역치값이 없어요. 문턱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비례 관계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의 피폭돼도 그 양에 비례해서 암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저설량 피폭에 있어서 이제 건강 피해가 증가한다, 뭐 암발병률을 비롯한 뭐 유전자의 이상이라든지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연구나 조사 결과와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참고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얘기를 길게 해도 되나요? 네. 이건 이제 역학조사를 해서 통계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거거든요. 이 역학조사는 방사능 피폭이 되는 그룹하고 비슷하지만 안 되는 그룹을 이제 비교를 해서 이쪽이 얼마나 높아졌냐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10명 비교하는 것보다 10,000명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역학조사, 그거는 인웍스라고 하는 역학조사거든요.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 역학조사예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mSv에서도 차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mSv라는 거는 지금 각 나라에서 많이 기준치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1년에 1인당 1mSv.
이게 많은 나라들이 채용하고 있는 거고 이 기준치에서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대상이 크다 보니까 작은 차이까지도 입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다 라고 인정되는 그 양에서도 차이가 지금 입증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역치가 없다라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정비의 관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건 이제 학술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인웍스 연구가 핵발전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노동자들도 저설량 피폭으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간혹가다 이제 보도가 돼요. 뭐 산재 인정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가다가 그런 것들이 알려질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그런 어떤 피폭의 문제도 저설량 피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에 해당될 겁니다. 아마 뭐 연간 100mS부터 넘는 경우는 드물 테니까. 근데 산재 인정받는 경우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네. 피폭 기준치는 우리 일반인의 20배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은 1인당 1년에 1mS거든요. 근데 원전 노동자들은 1년에 1인당 20mS 정도 됩니다. 뭐 5년에 얼마 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얼추 한 20배 정도 돼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방사능에 피폭이 되는 사람들은 기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승무원들도 제가 알기로 1년에 5mS거든요. 일반 국민의 5배예요. 그게 이제 승무원들은 뭐 몸이 튼튼해서 5배 정도 맞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위험도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피폭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바로 기준치예요. 그래서 원전 근무자들도 기준치가 일반인보다는 훨씬 높다. 그게 또 노동자냐 일반 시민냐의 차이도 있지만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냐 아니냐의 차이도 또 있잖아요. 발생하고 나면 또 기준치 올리고 그거는 이제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기준치를 올려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치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기준치를 유지하면 계속 소송이 들어오고 그거 정부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치를 20배 올려버렸죠. 그런데 어쨌든 핵산업계에서는 그런 저설량에 의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갑상선암 공동소송에서도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핵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방사선 때문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들의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거 없어요. 과학적 근거 없어요. 원자력계가 추종하고 있는 ICRP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 국제기구도 정비례 관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역치가 없다. 그리고 정비례 관계다. 그러면은 적은 양 피폭이 돼도 그 양에 비례해서 암 환자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설량에 영향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죠. 1mSv 이하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폭량이 1mSv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갑상선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핵산업계는. 그거를 저는 의학자로서 인정하기 힘들어요. 사실 판결은 이제 그렇게 났지만 저는 판결이 이제 사회 상황, 정치적 상황 뭐 이런 거를 좀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순수하게 인과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 주변 주민들은 비교 그룹에 비해서 갑상선암이 2배 반 발생해요. 여성에서. 남성에서도 증가하고 그리고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 주변에서 갑상선암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면 원자력계에서 제시를 하냐? 안 해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적어도 이 두 가지 팩트는 확인이 되죠. 주변 주민들은 피폭량이 많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주변 주민이
암 환자가 많아졌다는 사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아졌다는 사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있냐 없냐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막 저설량이다 혹은 1mS의 기준치하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죠. 예. 일반 시민들이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저설량 피폭의 상황은 어떤 것들이 주로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병원 피폭일 거고, 두 번째는 가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방사능 물질을 집에다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죠. 라돈 침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방사성 물질인데 그걸 침대에다 발라. 그래서 안방에 놓고 그 위에서 자. 이게 이제 피폭이 늘어나는 그런 케이스죠. 또 이제 라돈이 많은 지역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부가 이것저것 뭐 전체는 아니지만 몇 군데 조사를 해서 데이터들을 보면 강원도 쪽하고 전라북도 쪽에 라돈이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자연 방사능인데 그 자연 방사능이 좀 높게 나오는 지역이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제 가장 요즘 이제 관심사인 오염된 음식, 일본산 수산물 이런 거가 지금 문제가 될 텐데 그게 어느 정도 피폭을 일으키고 있는지는 몰라요. 네. 조사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것도 좀 조사해 주면 좋은데 잘 안 해줍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공적으로 방사능을 세게 되는 경우는 좀 의료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엑스레이나 CT를 그러면 찍으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원전 사고다 하면 거기서 피폭이 되면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은 나한테 이익이 있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그러니까 방사능 피폭될 걸 뻔히 알면서 자기 돈 내서 피폭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방사선의 경우에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익하고 위험하고를 저울질할 수가 있어요. 원전 사고는 저울질 할 게 없죠. 이익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병원 방사능의 경우는 그 피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더 클 경우에 합리적이다. 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익이 더 크지 않고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울질을 해야 돼요 항상. 근데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찍으니까 엑스레이 같으면은 0.05 밀리시버트쯤 돼요. 0.02 밀리시버트라든가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거나 1년에 한 50장 정도 찍으면 기준치가 된다. 1년치 기준치의 50분의 1 정도 된다. 엑스레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CT는 좀 달라요. 이거는 10년치를 한 방에 찍어요. 10밀리시버트입니다. 한 번 찍을 때. 한 번 찍을 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양이 많죠. 엑스레이 500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레이는 뭐 여러 장 찍더라도 큰 문제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찍자. 이익이 더 크다. 저울질 하면 보나마나. 근데 CT는 MRI로 바꾸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차이가 있나요, MRI? MRI는 방사능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니까 MRI를 CT를 좀 대신해서 MRI를 좀 많이 찍고 CT는 꼭 필요할 때만 찍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어요. MRI를 찍고 볼 수 있는 것과 CT를 찍어서 볼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있나요? 있대요. 제가 전문의가 아니라서 각 분야별로 그런 모양인데 어떤 병은 MRI가 더 잘 보이고 어떤 건 CT가 좀 잘 보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둘 다 써도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MRI를 좀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정부가 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MRI 보험 적용을 넓혀줘야 돼요. 그 대신에 돈이 좀 없다. 보험공단에 지금 돈이 없다. 그러면 CT를 좁혀주면 돼요. 보험 적용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MRI를 우선하고
그때 꼭 CT 찍어야 될 때만 CT를 찍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좀 해줘야 돼요. 혹시 주변에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책 만드는 쪽에 계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면 이 얘기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MRI 보험을 확대하시오. 그 대신에 돈 모자라면 CT 보험을 축소하시면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꼭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피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차원으로서 의료 부분은 이렇게 뭐 되도록이면 CT는 조금 적게 찍고, 물론 엑스레이도 아주 많이 찍는 건 좋지는 않을 테고, 나한테 이득이 더 많은지 아니면 피폭될 상황이 더 큰지 이걸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연 방사능도 존재하고 또 지금 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먹거리의 위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피폭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제일 저는 신경 많이 쓰이는 게 일본산 음식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들, 그 다음에 가공식품들, 일본 지금 땅이 오염됐기 때문에 농산물을 베이스로 한 가공식품들도 오염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몇 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일본산 식품 전체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이제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으나 뭐 좀 사정이 있겠죠. 국제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할 테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렵다면 하여튼 그 조금이라도 좀 수입량을 좀 줄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꼭 좀 해줘야 될 게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수입이 되는데 정부 데이터를 봐도 시장에 가면 없어. 어딜 간 거예요? 일본산 수산물이. 일본산 그 뭐 맥주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공식품들이 한국에서 지금 인기가 있어요. 뭐 초콜릿도 있고 뭐 과자도 있고 뭐 옹기종기하게 아주 잘 만들잖아요. 이쁘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는 게 우선 첫 번째예요. 첫 번째로 그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지구에 사는 한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연 방사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연 방사능은 우리가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제 피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인공 방사능이 더해지면 그러면 피폭량이 그만큼 늘잖아요. 피폭량이 늘면 그만큼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피폭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 방사능은 못 줄이고 인공 방사능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 영향으로부터 멀어지든지 원전으로부터 멀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인공 방사능 피폭량은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좀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고 났잖아요, 원전 사고. 소련 났잖아요, 일본 났잖아요. 소위 원자력 선진국들이에요. 원자력 수출국들이에요. 원천 기술 보유국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에서 사고가 났는데 한국 안 나겠냐 이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큰 사고 나기 전에 탈핵이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 원전이 싹 없어지면 원전 세워놓으면 사고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교수님 혹시 여전히 월성 옆에 살고 계십니까? 경주에 사니까. 원전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셨네요. 그래도 경주에서는 원전에서 좀 먼 편이죠, 저희 집이. 그렇긴 해도 일단 영향권이죠, 사고 나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울산인데. 네, 지금 여기는 울산입니다, 여러분. 저설량 피폭이 안전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설량 피폭도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민들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듣고 있잖아요. 적은 양의 방사능도 위험하다는 저 같은 사람 얘기하고, 적은 양은 안전하다는 사람들하고. 잘 보세요. 이익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은 양은 안전하다라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원자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당사자들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해자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해자들은 증거가 나와도 부인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하는 얘기들이고 그거를 고려해야 돼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인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해 당사자냐 그걸 구분하시면은 생각이 아주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설량 피폭으로 인한 위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에 아주 많은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지금 후쿠시마 해고염수의 해양 투기라는 국면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사능에 대해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희중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